비명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김중희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의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그의 몸은 마치 공기가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보였다. 입고 있던 바지는 사라져버렸고 셔츠는 헐렁해졌다. 하얗게 질린 나의 곁으로 선희가 다가왔다. 우리나라 특수분장도 기막히게 좋아졌는걸. 이거 봐봐. 진짜 시체 같잖아? 선희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김중희의 시체를 발로 건드렸다. 방송용 카메라에 달려있는 조명기가 그녀의 발을 환하게 비췄다. 하지마, 아무리 인형이라도 싫단 말이야. 말하면서도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나의 얼굴이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일주일 전, 사귄 지 1년이 되었다고 선희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우리 사이를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언제나 내가 먼저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닐까 착각이 들기도 했다. 비리비리한 나와 달리 선희는 무척 씩씩한 여자였다. 닮은 점보다 다른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액션 영화와 술을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7월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시내 극장가에는 물 건너 들어온 최신 액션 영화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미리 예약해놓은 영화 속 주인공의 화끈한 액션을 즐긴 뒤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마시러 종로 피막골로 들어갔다. 평일이었지만 가게 아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방학을 한 대학생들 때문이었다. 뽀얗게 달아오른 선희의 뺨으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그녀를 나는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뭘 그렇게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삼겹살과 함께 쌈장을 듬뿍 묻힌 마늘을 상추에 싸면서 선희가 말했다. 그냥 좋아서. 싱겁긴. 자, 이거나 먹어. 헤헤거리며 마냥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입에 그녀가 상추쌈을 넣어주었다. 형구가 먹으면서 들어. 얼굴을 바짝 들이댄 그녀를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순간 알싸하게 퍼지는 마늘향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 만난 지 1년이나 됐는데 여태껏 한 번도 여행을 같이 가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계획한 게 있거든. 이거 한번 봐봐.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2장의 티켓을 받아보았다. 거기에는 시뻘건 글씨로 미스터리 극장, 시청자와 함께하는 남양 특집 이벤트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한 케이블 방송국에서 기획한 이벤트였다.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산속 별장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지내면 참가비와 함께 경품으로 고급 승용차까지 준다는 것이었다. 어때? 갈 거지?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그날따라 검게 보였다. 이거 이상한데요. 방송사에서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깨를 짓누르던 카메라에서 눈을 뗀 촬영기사가 선희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등을 따라 흘러내리는 땀방울에 머리카락이 쭈뼛거렸다. 선희는 그럴 리가 없다며 자리에 앉아 김중희를 살펴보았다. 짧은 민소매 티셔츠는 분명 그가 입고 있던 것이었다. 목에 걸려있는 인식표에는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심히 그것을 바라보던 선희가 손에서 인식표를 떨어뜨리곤 다시 일어났다. 아저씨, 괜한 얘기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마시고 이 사람하고 부인은 어디에 있죠? 사실대로 털어놔요. 그녀의 미간에 굵은 주름살이 생겼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로를 쏘아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건 대본에 없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시체란 말이에요? 팔짱을 낀 그녀는 얼굴 가득 비웃음을 담은 채 쏘아댔다. 내가 무슨 연기를 하고 있는 줄 아나 본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촬영기사가 겉옷에서 무전기를 꺼내 선희에게 내밀었다. 밤 12시 이후부터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젠장 뭔가 불길하단 말입니다. 무전기에서 치치직거리는 잡음이 나왔다. 선희가 나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녀의 손도 식은땀으로 축축해져 있었다. 이젠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단어는 몇 마디 되지 않았다. 다른 참가자들을 찾아서 밖으로 나갑시다. 더 이상 촬영이고 뭐고 못할 것 같아요. 촬영기사는 빠르게 말한 뒤 앞장서서 걸어갔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어렵게 떼어내며 그의 뒤를 따랐다.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은 오랜 세월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랜턴 하나에 의지해서 계단을 내려갔다. 해 떨어지기 전에 보았던 고풍스런 분위기의 석고상들은 이제 섬뜩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길게 이어진 2층 복도를 걸으며 우리는 다른 참가자들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이 PD님, 카메라를 들지 않은 쪽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촬영기사가 외쳤다. 박선용 씨, 김수희 씨. 랜턴을 복도 이곳저곳에 비춰보며 선희는 김중희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참가자 이름을 외쳐댔다. 나도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창문이 없는 2층 복도는 완전한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무엇이 있을지 모를 그곳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앞쪽에서 발소리 비슷한 소리가 났다. 뒤이은 인기척에 놀라 주춤거리는 순간 무언가가 나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모든 게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뜨자 선희의 커다란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며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나의 팔을 잡아 부축해 주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구성원의 변화가 생긴 상태였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저씨와 백발의 노인이 달빛의 모습을 드러낸 반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촬영기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좀 어때? 괜찮아? 선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응, 난 괜찮아. 젊은이, 미안하네. 아까 자네를 내리친 게 바로 날세 착각을 해서 말이야. 정말 미안하이. 노인은 손에 들려있는 기다란 강목에 몸을 의지한 채 연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피곤함이 묻어나왔다.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저희와 함께 있던 촬영기사는 어떻게 된 거죠? 모두 꿀먹은 벙어리 인양 굳게 입을 다물었다. 달이 구름에 가려 다시금 어둠이 찾아왔다. 선희가 나의 손을 잡았다. 형구가 그 아저씨는 사라졌어. 언뜻 끊어졌던 필름의 한 조각이 떠올랐다. 쓰러진 나를 둘러싼 채 당황한 얼굴과 성난 고함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이고 있을 때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살펴보던 촬영기사가 반쯤 정신이 나간 얼굴로 변하더니 아래로 내려갔다. 검은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멍하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혼을 빼앗겨버린 것처럼. 그만해, 씨발. 내가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울부짖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벽에 기대 앉아있는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이 모든 게 연출된 상황이라면 그 새끼들 모두 고소해버릴 거야. 손바닥으로 눈물을 훔치며 선희가 말했다. 달빛이 다시금 방 안을 밝혀주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랜턴을 가지고 있던 선희가 앞장을 섰고 뒤이어 내가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다. 40대 중반 아저씨는 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나를 따라왔다. 머리에 가해졌던 충격이 어지럼증을 유발했다. 아차하는 순간에 발을 헛디뎠다. 모두 몸을 움찔하며 나를 보았다. 민망한 얼굴로 계단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앞으로 쭉 뻗어나간 랜턴 불빛에 미세한 먼지들이 춤을 추듯 움직였다. 다른 참가자와 스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다. 대신 지끈거리는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건 노인의 경험담이었다. 노인이 이곳에 처음 왔던 건 벌써 50여 년 전의 일이었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원폭 투하에 무릎을 꿇고 나서 그해 가을, 흉흉한 소문의 진원지였던 이곳에 노인은 20살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들어왔었다. 일본인에 의해 지어진 목조 건물은 이미 주인을 잃어버려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먼지 쌓인 1층을 조심스레 가로질러가며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집 구조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두촌놈들은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해놓은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커튼을 쳐놓아서 식당 안은 어두웠지만 긴 테이블과 가지런하게 놓인 의자들이 어슴푸레하게 남아 보였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금빛 촛대들을 탐욕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두 사람 중 한 명이 비명을 삼키며 테이블 끝에 엎어져 있는 물체를 가리켰다. 그들은 이보시오 라며 떨리는 음성으로 불렀으나 물체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물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금방이라도 움직여서 자신들을 덮칠 것 같은 기분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물체의 정체는 머리에 총을 쏴 자살한 일본군 시체였다. 테이블엔 검붉은 핏자국이 넓게 퍼져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군복은 꽤 높은 지위의 사람임을 말해주었다. 비록 썩고 뭉그러진 육체를 감싸고 있지만 빳빳한 다림질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었다. 구더기가 차지한 육체 때문에 코를 감싸 쥐고 촛대를 챙기기 시작했다. 손이 모자라 친구를 불렀지만 그의 관심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다. 바로 시체에 손에 들려있던 독일제 권총에 사로잡혀버린 것이었다. 그는 시체가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총구를 잡아 살며시 끌어당겼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방아쇠가 시체의 손가락에서 막 빠져나오려던 순간이었다. 썩은 육체에 손이 권총을 힘껏 집어들었다. 그리고 테이블에 엎어져 있던 시체가 얼굴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명조차 지를 수가 없었다. 시체의 하얀 시선이 그들을 보았다. 친구는 온몸으로 흐느끼며 울상이 되어버린 얼굴로 간신히 뒤돌아본 다음 도망쳐 어서 라고 말했지만 있는 힘껏 짜낸 목소리는 자신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되어버린 친구의 얼굴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썩은 육체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꺼내들었다. 친구의 바지가 축축하게 젖었다. 허공을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가 떨어졌다. 치솟아 오른 피의 분수와 그것을 들이마시는 썩은 육체. 그것은 바로 지옥의 모습이었다. 1층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십수년에 걸쳐 쌓이고 쌓인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다. 40대 중반 아저씨는 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게 걸음을 옮겼다. 강목을 쥐고 있던 노인의 손에 시퍼런 핏줄이 그어졌다. 고요한 달빛은 폭풍전야의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저씨, 차를 세워놓은 데가 여기서 얼마나 되죠? 선희가 멈춰서서 뒤돌아보았다. 40대 중반 아저씨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얼굴을 떨어뜨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흐느끼는 그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여기서 얼마 되지 않네. 노인이 대신 대답했다.
나가는 문 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랜턴 불빛을 뒤로 한 채 선이는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는 삐쩍 마른 아저씨를 보았다. 나는 오로지 앞에 있는 문을 보며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랐다. 선이야, 빨리 나가자. 선이의 팔을 잡으며 내가 재촉하고 난 뒤였다. 랜턴 불빛이 멈춰있는 문 앞에 남루한 차림의 여자가 나타났다. 심장 박동이 일순간에 멈춰버린 듯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미안해. 용서해줘. 40대 중반 아저씨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여자의 눈과 코 그리고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아저씨를 따라 우리도 함께 도망쳤다. 정신없이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가 놀란 호흡을 가다듬었다. 여자의 섬뜩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우리보다 앞서 도망친 아저씨는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차라리 꿈이길 바라면서 눈을 감아버렸다. 선이는 더듬거리며 내 손을 찾아서 잡았다. 터질 듯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숨이 막힌다던 여자의 흐느낌이 멈췄다. 눈을 뜨고 선이를 보았다. 사라진 것 같구먼. 지금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릴 거야. 노인의 제안에 내가 문고리를 돌리려던 순간 문을 부숴버릴 듯한 엄청난 힘이 바깥쪽에서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문에 몸을 기댔다. 한 번, 두 번, 세 번 힘에 떠밀려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았다. 그만, 젠장, 그만하라고. 아저씨의 울부짖음에 엄청난 괴력이 잠잠해졌다.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우리는 바깥 상황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차마 문에서 멀어지지 못한 채 나는 아저씨를 내려다보았다. 사지에 힘이 다 빠져버린 그는 이제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듯 낄낄거리고 있었다. 노인이 그에게 다가갔다. 이보게, 아까 저 밖에서 우리가 본 여자, 자네가 아는 사람인가? 아저씨는 웃음을 그쳤다. 노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져버렸다. 어서 말해보게. 밖에 있는 저것이 아까 차 안에 있던 그 죽은 아이가 맞는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서 우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저분해진 얼굴엔 긴 눈물 자국만이 하얗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노인은 저녁 무렵에 도착한 방송국 차량들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산길을 따라 별장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행렬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장이란 놈은 방송국에서 촬영 협조로 받은 돈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쓰일 거라며 총구석 사람들을 구워 삶았다. 노인의 젊었을 적 경험 담은 우는 아이들을 달래기 위한 옛 이야기로밖에는 쓰이지 않았다. 작은 슈퍼 안에 있는 텔레비전에선 9시 뉴스를 통해 간첩이 잡혔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 앞에 놓여있는 평상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노인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영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방송국 차량들이 다 올라가고 나서 두어 시간이 지난 뒤였다. 도시에 비해 산속마을의 해는 금방 떨어졌다. 자동차 전조등이 비포장도로를 따라 올라왔다. 뒤늦게 도착한 방송국 사람일 거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그는 재빨리 소주와 안주를 온몸으로 감쌌다. 끌끌 혀를 차며 운전석으로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심상치 않은 눈빛의 남자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 옆 조수석에는 앳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여자는 미성년자인 것 같았다. 노인의 머릿속에 불쾌한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불안한 엔진 소리를 내며 올라가던 자동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지막 잔을 입안에 털어놓고 나서 쥐포 조각을 질겅질겅 씹었다. 노인은 별장에서 겪었던 끔찍한 순간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동네 사람들에게 노인은 이미 오랜 전부터 술주정뱅이로 통했다. 별장에서 기절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그에게 동네 사람들과 경찰은 오랜 시간 동안 친구의 행방을 물어보았다. 하지만 사실을 말해줘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를 발견할 당시엔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게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술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밤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썩은 시체들의 환영 탓에 술 없이는 도저히 견뎌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나저나 노인은 1시간 전에 올라갔던 승용차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노인은 승용차에 앉아있던 아저씨의 눈빛을 곰곰이 떠올려 보았다. 그것은 친구의 마지막 눈빛과 비슷했다. 산 사람이 아닌 죽음을 이미 맞이한 눈빛. 당장이라도 벌어지고 있을 범죄의 실마리를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말해보았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더 이상 노망난 노친네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다. 산새가 푸드득거리며 날아올랐다. 노인은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 자신을 책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듯이 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길에 찍혀있는 타이어 자국을 환하게 비췄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에 노인은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무언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불안한 느낌은 점점 더해갔다. 나무 사이를 가르며 불어대는 바람이 마치 친구의 마지막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집에서 가져온 굵직한 강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천천히 올라갔다. 별장이 있는 곳에 다다르기 전 왼쪽으로 난샛길로 타이어 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여러 대가 올라간 타이어 자국하고는 확연히 달라 보였다. 노인은 어렴풋이 보이는 별장을 피해 샛길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소주를 마실 때 보았던 승용차는 멀지 않은 곳에 세워져 있었다. 강목을 치켜들고 허리를 숙여 차 쪽으로 걸어갔다. 잡초를 밟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관현악단의 심벌지 연주처럼 들려왔다. 잔뜩 힘이 들어간 노인의 눈에는 시뻘건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그어져 있었고 땀에 젖은 줄무늬 티셔츠는 노인의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오는 오래된 운동화가 썩은 나뭇가지를 밟는 순간 차 문이 벌컥 열리면서 역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가 그를 덮쳤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쿨럭거리며 기침을 해댔다. 독한 연기로 인해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었다. 다급하게 눈을 깜빡거리며 앞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눈물에 젖은 시야는 뿌옇기만 했다. 도저히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때 그의 강목을 움켜잡는 힘이 느껴졌다. 흠칫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흐릿한 그림자만 보일 뿐이었다. 연기는 차츰차츰 사라져갔다.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떠보았다. 조수석 안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운전석 쪽으로 머리를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축 늘어진 팔은 안쓰러울 정도로 가늘었다. 둥근 눈은 하염없이 앞을 보고 있었다. 노인은 아이를 불러볼 요량으로 입술을 달싹거렸다. 이복에 살아있나?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상황을 알아챈 노인은 일어서야 한다고 최면을 걸듯이 중얼거렸다. 팔을 버팀목 삼아 몸을 일으켜보려고 할 때였다. 자신의 몸 위로 무언가 기분 나쁜 기운이 지나갔다. 기억의 저편으로 씻어버리고 싶은 존재. 아이를 향해 다가가는 그것은 썩어 뭉그러진 일본군 시체였다. 반쯤 몸을 일으킨 자세에서 노인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썩은 시체의 손이 여자아이의 머리에 얹어졌다. 그리곤 마치 부서진 인형처럼 여자아이가 시체에 이끌려 차에서 빠져나왔고 허공에 붕 떠있던 두 구의 시체는 짧은 순간 사라져버렸다. 강목을 움켜쥔 채 기절했던 아저씨의 손이 움찔거렸다. 노인의 눈은 살기 어린 광채로 가득 차 있었다. 인터넷 맞죠? 선의의 물음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승용차 머플러와 뒷좌석을 호스로 연결했지. 그 애와 함께 본 비디오에서 힌트를 얻었어. 좁은 차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한 배기가스를 들이마시며 숨막히는 고통에 괴로워했을 여자아이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저 아저씨와 여자아이는 왜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을까? 궁금했지만 지금으로선 그러한 문제에 정신을 빼앗길 만한 여유가 없었다. 당신들은 우리가 왜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겠지.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저 노인네가 이곳에서 겪었다는 얘기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입을 굳게 닫은 채 주위를 둘러보던 노인이 아저씨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이 모든 것이 너라는 인간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모르겠나? 무슨 얘기입니까? 나 때문이라니. 너희들이 이곳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이야. 아저씨는 숨이 막혀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피를 불렀어. 너희들이 피를 불렀다고. 노인은 절규하듯 외치곤 아저씨를 내동댕이 쳐버렸다. 잘 보게나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을 말이야. 우리는 노인의 말에 따라 이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다란 테이블과 가지런히 놓여있는 의자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늘어서 있는 고풍스런 촛대들. 아저씨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끝을 가리켰다. 그곳엔 검은 물체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노인은 강목을 집어 들고서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 랜턴 불빛이 물체의 얼굴을 살펴보는 노인에게 집중되었다. 환한 불빛에 잠시 눈을 깜빡이던 노인이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복에 누구 한 명만 이쪽으로 와보게나. 노인의 말에 선의는 나를 쳐다보았다. 파랗게 질린 그녀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나는 어금니를 악물고 몸을 움직였다. 한겨울에 맨몸으로 밖을 돌아다녀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을 터였다. 빨리 오지 않고 뭐하나? 종아리에 1000근짜리 납덩어리를 찬 것처럼 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태의 시체를 보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어디서 났는지 총으로 머리를 쏘는 여자였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온 김중희의 부인이었다. 테이블을 물들인 끈적끈적한 피비린내에 구토가 날 것 같았다.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속을 뒤집고 있었다. 이벤트 참가자 중 한 사람이에요. 나는 코와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랜턴 불빛이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김중희의 부인이 쥐고 있는 총을 노인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권총이라는 걸 나는 단번에 알아챘다. 수많은 액션 영화를 통해 눈에 익은 것이었다. 노인의 팔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던 눈이 나에게로 향했다. 우린 선의와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돌이켜보면 김중희 내외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건장한 체격의 김중희와 달리 왜소해 보였던 그의 부인은 긴 머리카락을 살랑거리며 일행에 합류했었다. 방송국 앞에서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부터 이곳에 도착해 각자 배정된 방으로 흩어질 때까지 그들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와 선희는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부로 인해 이곳까지 오는 내내 불편했지만 나머지 한 커플은 주위의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 듯 서로의 애정을 과감히 드러내고 있었다. 갑갑했던 그 상황이 불과 한나절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선희의 비명소리에 나는 뒤돌아보았다. 희미하게 꺼져가는 랜턴 불빛 안으로 목이 잘린 남자가 들어왔다. 자신의 머리통을 오른손에 받쳐든 한복 차림의 남자는 자살한 여자 뒤에 서 있었다. 아저씨는 입을 뻥긋뻥긋할 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희미해져가는 랜턴 불빛이 마구 흔들렸다. 노인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목 없는 남자에게 다가가려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거세게 뿌리치고 걸어가는 그를 저지할 만한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문 밖에 있는 괴력이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바닥에 떨어진 랜턴은 마지막 안간힘을 쓰며 죽어갔다. 나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아저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선희와 함께 온 힘을 다해 문을 막았다. 목 없는 남자는 자신의 머리통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노인과 포옹했다.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 순간 김중희의 부인이 몸을 일으켰다. 머리 왼쪽에서 울컥 흘러내린 피가 하얀 원피스를 물들였다. 부인은 총을 들어 옛 친구와 재회를 만끽하고 있는 노인의 이마에 갖다 댔다. 방아쇠가 당겨지고 나와 선희의 몸은 허공을 가로질러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아저씨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힘겹게 눈을 뜨면서 내가 본 것은 사라졌던 일행 중 한 명인 박선영 씨였다. 몸을 일으켜보니 그와 커플인 김수희 씨가 선희를 돌보고 있었다. 김수희 씨의 품에서 흐느껴 울던 선희가 나에게 달려왔다. 품에 안긴 그녀의 가슴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식당 안은 우리의 끔찍했던 경험을 설명해야 할 그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별장 앞에는 기자와 경찰 그리고 구급대원과 마을 사람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마을 사람은 자신을 이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노인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애도했다. 나와 선희를 깨워준 박선용 씨와 김수희 씨는 또 다른 기자들에 둘러싸여 뭔가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발견한 지하창고의 엄청난 비밀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일행과 흩어진 뒤 촬영 기사를 따돌리고 지하창고로 숨어들었다.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험심과 무모함으로 중무장한 그들은 별장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탐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넓은 지하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실망한 그들이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창고의 한쪽 벽이 무너지면서 숨겨져 있던 공간이 드러났다. 랜턴으로 비춰보자 그곳의 벽 가운데에는 육중한 철문이 버티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쭉 늘어선 간방을 발견한 것이었다. 지하로 2층이나 되는 그곳을 그들은 꼼꼼하게 둘러보았던 모양이었다. 그럼 저 별장이 만주의 731 부대와 같은 곳이라는 얘기군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다. 제가 추측하기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한 진실은 조사가 끝나면 밝혀지겠죠. 박선용 씨는 이 엄청난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알려야 한다는 마음에 그곳을 빠져나와 근처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말로 얘기를 끝마쳤다. 별장은 경찰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되었다. 잠입에 실패한 기자들이 욕지거리를 하며 내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별장에서 나온 19의 시체가 모두 지하 간방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했다. 19의 시체. 손가락으로 한 명 한 명을 되새겨보았다. 노인의 친구, 어린 여자아이, 김중희, 그의 부인, 그들과 함께 있었던 촬영기사, 이PD, 박선용 씨 일행을 찍던 촬영기사, 우리와 함께 있었던 촬영기사, 노인, 그리고 40대 중반 아저씨까지 정확하게 10명의 희생자가 있었다. 형구가 왜 10명밖에 없는 거지? 조용히 희생자들을 떠올리던 나를 보며 선희가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시체는?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다던 일본군 시체. 분명히 발견되었어야 할 그 시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별장을 둘러싼 음산한 기운이 사람들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